우리가 원래 바라봤던 이 자동차 업종,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죠. 예전에는 자동차 업종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업종이라고도 그렇죠. 불리고 네. 또 요즘은 피지컬 AI 업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름이 바뀐다라는 건 새로 볼 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꿈, 성장 동력에 대한 밑그림들이 잡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제가 기대했던 대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변 환경에 의한 변화 요인들을 잘 거쳐나가고 나면 기대했던 요인들의 발현과 그에 따른 기업 가치 회복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트레이닝 센터가 처음 가동된다는 것은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서 처음으로 피지컬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레이닝 센터가 가동되는 것의 의미는 드디어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훈련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운영 법인이 만들어질 것이고 더 많은 로봇들을 트레이닝 센터에 투입하고 이 그룹사에서 사용할 로봇들의 군집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와 그룹사에서 사용할 로봇들의 제조 거점, 로보틱스 아메리카의 신규 출범, 이런 것들로 이어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9월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는 네, 5월 말 6월 초까지 하더라도 로보틱스와 이제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젠스당 방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차기 주도주 후보군까지 부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기대감이 갑자기 많이 꺼진 이유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기대감이 꺼졌다라기보다는 네네. 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현대기아 개별 종목으로서의 어떤 네. 변화가 나온 건 없죠. 네, 맞죠. 5월, 6월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시 취소됐다라고 확인한 네. 근거도 없고요. 그 5월, 6월에 발표됐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치가 변화해야 될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주도주 쏠림 현상, 네, 맞죠. 그것이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정량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주도주의 쏠림 현상이 주도주가 좋을 때도 주도주가 나쁠 때도 다른 업종의 수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도주의 레버리지 상품이 네. 전체 수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이한 이제 유동성 장세까지 벌어지면서 자동차가 어떤 변화가 생겨서라기보다는 이 주도주와 연동된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 확산 그리고 주도주가 하락했을 때 그것을 메꾸기 위한 수급 이전, 네. 주도주가 상승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기 위한 수급 이전 등이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주도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동등하게 발현되고 있는 우려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금리를 예측하거나 네. 환율을 예측하거나 유가를 예측하거나 그런 매크로 지표를 바탕으로 시장을 예측할 능력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주도 계속 바뀌는 것이고 주도주를 위협했던 요인들도 그것이 기든 아니든 결과값이라는 것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7월 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고 그 답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원래 바라봤던 이 자동차 업종,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죠. 네. 예전에는 자동차 업종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업종이라고도 그렇죠. 불리고 네. 또 요즘은 피지컬 AI 업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름이 바뀐다라는 건 고무적입니다. 새로 볼 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꿈, 성장 동력에 대한 밑그림들이 잡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제가 기대했던 대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변 환경에 의한 변화 요인들을 잘 거쳐나가고 나면 기대했던 요인들의 발현과 그에 따른 기업 가치 회복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도 레버리지 ETF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네. 제가 읽어보는 기사나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고 그렇죠. 딱 두 종목에 대해서만 이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급의 몰림 현상이 왜곡을 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두 배 레버리지든 기아 두 배 레버리지든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건 성숙된 금융시장에선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좀 더 확산이 되어서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존재하게 된다면 수급 쏠림의 현상도 저는 좀 완화되면서 가치 평가도 정상화될 수 있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월 말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출시됐을 때 현대나 기아차도 나왔으면 더 좋았을까요? 그러면은 섹터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 네. 얘기하기 나름이라서 네. 뭐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알 수 없는 과거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레버리지 상품들이 이제 공존하는 세상이 된다면 네.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이제 워낙 민감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이라는 것이 지난 1년도 안 된 시간 동안 그렇죠. 이 가치 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제시 근거들이 많이 발현됐었잖아요. 그만큼 또 과격하게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이 과격하게 오른 것에 대한 부담 심리가 됐건, 아니면 새로운 우려 요인에 대한 우려가 됐건, 이에 대한 답이 내려지고 나면 레버리지 상품이 어떻게 되던 간에 기타 업종들도 자신들의 투자 논리를 갖고 정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동차도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로보틱스, 피지컬 AI 이런 쪽으로 이제 이름이 불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동차도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가 가치 평가의 기준 이런 틀도 좀 바꿔서 봐야 될까요?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냥 PBR로 진짜 많이 보다가 뭐 이익 나올 때에는 PR로 봤었는데 지금은 이익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되게 그 뛰어난 것 같지 않은 상태 속에서 여기서 자동차가 재평가 주가 모멘텀이 형성이 되려면은 그냥 내러티브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의 흐름을 한번 네. 짚어보면 네. 제가 2009년부터 리서치에서 자동차 산업을 같이 봐왔는데요. 2009년이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억할 만한 이름 차화정. 네. 당시에는 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의 이제 메모리 산업처럼 네. 굉장히 이제 주도주적 성격을 띄었던 구간이었습니다. 4년 동안. 네.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일했는지를 한번 복기해 보면 네. 지금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이제 매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네. 이번에는 반도체 메모리 수출이 200% 늘었어요. 네. 지난달보다 또 더 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시장도 저 시장도 요 시장도 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를 4년 동안 계속 반복했던 아, 구간이 있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해도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서프입니다. 네. 또 서프입니다. 별일을 안 해도 네. 굉장히 모든 숫자가 다 잘 나오고 내가 굉장히 잘 맞추고 있다라는 네. 그런 기분이 드는 이제 주도주적 장세였죠. 유명했었죠, 아주 진짜. 그때도 8배였습니다. 네. 다음 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내년에도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내후년도 기대되는 걸요. 네. 자, 그런 기대감이 마구마구 붙어도 음. 자동차 업종은 2009년, 10년, 11년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네. 2020년까지 네. 제가 섹터를 봐왔던 2009년부터 시작을 하건 그 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야기를 하건 20년 동안 8배였습니다. 올라갈 때도 그리고 사이클이 끝나고 내려갈 때도 계속 8배요. 네. PER 항상 8배. 그 왜 그래요? 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시장이었거든요. 자동차 시장은 뭐 그래봤자 20년 전, 10년 네. 전이니까요. 네. 지금으로 봐도 10년 전 기준으로 봐도 15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성숙 산업입니다. 100년 전에는 자동차 회사가 몇 개였을까요? 1000개가 넘었습니다. 네, 거의 뭐 2000개 육박을 했었죠. 성장 산업이었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마치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자동차 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장 산업,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각국이 발전을 하고 이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이 성숙되기 시작합니다. 네. 수요가 매년 저희가 파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사는 차의 수요가 8천만 대, 9천만 대에 멈춰서 버리죠. 그러서면서 이제 성장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네. 것이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회사들만 남았습니다. 현대차, 기아, 폭스바겐, BMW, 벤츠, 뭐 르노 그리고 토요타, 혼다, 닛산, GM, 포드, 크라이슬러 최후의 생존자들만 남아서 네. 네. 매년 8, 9천만 대 팔리는 수요 안에서 이번엔 너가 준비 잘했구나. 연비 좀 개선됐네. 디자인, 패밀리 룩 마음에 드는데 플랫폼 통합해서 원가 좀 절감했나 봐. 등으로 이번엔 너 차례, 다음엔 네 차례. 서로 그냥 정해진 파이 내에서 이번엔 이 턴제 게임을 했었던 거네요. 그러면. 차화정이라
올라가는구나. 네. 대단히 노력해서 얻은 좋은 결과가 맞죠. 이걸 폄하할 수 없습니다만 네. 큰 맥락에서 미스터 마켓은 이번엔 너가 한 스텝이 굉장히 좋아서 점유율을 올려가지만 어차피 성숙 시장이고 다음에 도요타가 준비해서 치고 올라오면 또 밀릴 수 있잖아. 밀리네. 13년이 차화정의 피크네. 네. 내려간다고 디레이팅 하지 않을게. 또 언젠가 네 차례가 올 수 있으니까. 지금 버는 이익 7배, 8배 부여해서 주가와 이익이 상관계수 20년 동안 0.85. 그냥 같이 갔던 거네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했던 일은 애널리스트로서 매니저, 펀드 매니저 분들께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정량적, 정확한 실적 추정 시장 컨센보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YOY를 증익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거 함께 가잖아요. 8배 유지하면서 갑시다. 네. 내려갑시다. 올라갑시다. 자, 그걸 했던 거죠. 그게 완전히 깨진 게 2019, 20년, 20년 전후에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실적과 이익, 즉 분기 말 시가총액과 분기 순이익의 상관계수를 뽑아보면 앞서 20년이 0.85였잖아요. 2020년 이후에는 0.05로 많이 내려갔네요. 극단적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왜 그런 역방향이 된 거죠. 이 말씀 이거는 그거잖아요. 실적이 잘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너 이제 다음에 피크니까 피크 찍고 내려갈 거니까 주가 못 가. 이런 식으로 말은 그거는 정확히 왜 그런지를 해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행적으로 그렇게 평가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19, 20년에 섹터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네. 테슬라의 등장입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2년 동안 25배가 오르면서 네. 빅테크가 됐죠. 네. 지금도 M7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지컬 AI의 주도주로 기대하고 있죠. 그 친구가 25배가 올라서 이른바 메가캡 기업으로 네. 올라갔다라는 것은 시장이 차량이라는 것이 테슬라가 팔고 있는 것이 차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겠다. 테슬라가 팔고 있는 것이 전기차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가 돌아가 동력을 제공해 이동하는 데만 전기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네. 고성능 컴퓨터가 네. 연산할 수 있도록 전기가 사용되고 그 덕분에 거기서 센서가 인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주행하는 데이터가 쌓이고 그것을 데이터 센터에 보내서 우리가 지금 챗 GPT가 언어 데이터를 훈련한 것처럼 이동 데이터를 훈련해서 이동 능력을 강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시기 주가 상승에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매년 미국에 가서 그 FSD라는 상품의 성능 개선을 정말 데이터가 더 쌓이니까 작년보다 운전을 잘하네. 또 더 잘하네. 또 더 잘하네를 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은 자동차 산업이 죽는다라는 것. 기존의 다른 그 전통적인 화석 연료차 업체들은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것들을 의미했던 건가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어려워진다라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차량 제조, 판매, 사업이라는 것이 소멸하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2019년에 테슬라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전이었죠. 네.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기 몇 개월 전에 이제 비전 발표를 합니다. 오토노미 데이라는 행사가 있었죠. 네. 거기서 나왔던 키워드가 로봇 택시입니다. 로봇 택시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더 믿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차를 왜 사람들이 살까요를 제가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사람들은 차를 왜 살까? 어떤 차를 얼마를 주고 도대체 왜 구매하는 것일까를 분석하는 소비자를 통찰하는 게 제가 했던 일이거든요. 저 차를 왜 사셨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동하기 위해 사는 거죠. 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차를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내가 내 돈으로 차를 사서 내가 운전하는 것, 그리고 남이 산 차를 남을 고용해서 이동하게 부탁하는 것,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택시 같은 거. 택시죠. 네. 자, 두 가지 중에 차를 왜 살까? 네, 이거를 좀 경박하게 표현하면 가난해서 차를 삽니다. 가난해서요. 네. 음, 경제적으로 네. 선택했다라고 표현한다면 좀 세련된 표현이죠. 네. 근데 재미있게 가난해서 그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 세계 평균 택시
이제 남의 차, 남의 노동을 네. 고용해서 이동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는 대중교통인 뭐 버스나 지하철은 논외인가요? 차를 얘기합니다. 네. 아, 자동차. 택시. 네. 네네. 자, 차를 남의 차, 남의 노동을 고용해서 이제 택시를 탄다면 네. 전 세계 평균 킬로미터에 2,000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이 차에 대한 어떤 고용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지불 수단. 네. 우리나라는 2,000원보다 좀 더 비싸고요. 네. 일본은 많이 비싸고요. 네. 미국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 정도 됩니다. 네. 어쨌든 전 세계 평균으로 보자면 킬로미터에 2,000원을 내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보통 구매하면 얼마나 차가 살아 있을까? 폐차하기 전까지. 손바뀜이 있겠지만 네. 보통 한 15만 킬로 정도. 네. 자, 그러면 15만 킬로를 남의 차, 남의 노동을 고용해서 네. 전 세계 평균 킬로미터에 2,000원을 지급하고 탄다면 네. 3억이 들겠네요. 음. 근데 전 세계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90% 가까이는 6천만 원 이하가 판매가 네. 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필수제로 차를 사죠. 내가 람보르기니를 사거나 부가티를 사거나 뭐 아니면 G와겐을 사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3억 이상의 차를 기꺼이 풀옵션에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 소비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3억을 내고 똑같은 15만 킬로를 이동하는데 네. 남의 차 남의 노동을 고용하는 것보다 3천만 원짜리 뭐 소나타, 네. 4천만 원짜리 그랜저, 5천만 원짜리 산타페, 6천만 원짜리 BMW 뭐 그런 차들을 구매하고 1년에 유지비 얼마나 들까요? 기름값, 전기세가 들 수도 있고요. 보험료, 세금, 뭐 유지 보수비 한 200만 원 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10년 탈게요. 그럼 2천만 원이죠. 네.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5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뭐 6천만 원,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3억보다 저렴하죠. 어떤 전제에서 내 노동은 공짜야. 가사 노동도 우리가 공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산 분할을 하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가사 노동도 가치를 따집니다. 네. 내가 노동하는 것, 금요일 저녁 7시에 강변북로를 이동하는 것은 정말로 비싼 노동이 될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시간 많이 잡아먹죠. 네. 자,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아까도 표현 드렸듯이 세련되게 표현한다면 차를 왜 사? 라는 질문에 남의 노동, 남의 차를 고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재미있게 표현한다면 가난해서 충분한 돈이 없어서 차를 구매하는 것. 그래서 제가 자동차 산업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 판매되고 있으니까. 네. 연구원님. 근데 네. 로봇 택시가 나온다고 네. 메가캡이 된 친구가 얘기를 했죠. 음. 자, 로봇 택시의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제가 택시비 10,000원을 내면 네. 8,000원은 기사님께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네. 자, 고생하시니까 돈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보험료도 있을 거고요. 네. 세금도 있을 거고 유지보수비, 기름값, 그리고 택시 회사의 수수료 네. 한 300원 정도. 자, 로봇 택시가 나왔으니 8,000원의 노동비가 인공의 지능으로 대체됐으니 0이 됐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네. 보험료도 0에 수렴합니다. 기름값보다는 전기세가 훨씬 더 저렴할 거고요. 로봇 택시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운영, 유지 보수를 로봇이 합니다. 네. 청소도 로봇이 하고 충전도 무선 충전하죠. 그 비용도 줄어들 거고요. 네. 그래서 그냥 대충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10,000원을 우리가 택시비를 지급하면 택시 회사에 300원을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로봇 택시는 비용은 500원이고 2,000원 받겠습니다. 그럼 효율성이 75% 훨씬 좋네요. 네. 비즈니스 네. 마진이 나오고요. 5분의 1 값이 되네요. 자, 그럼 3억 6천만 원이 되겠네요. 네. 무엇이 더 저렴하죠? 자, 자동차 구매, 유지 보수, 네. 소비자 입장에서 그 시장, 생산자 입장에서는 제조 판매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소비자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다면, 근데 그것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2019, 20년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처음 인지했고요. 그때부터 테슬라가 날아갔던 이- 거고. 네.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좋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걸 던졌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 미국에 날아갔고 매 분기, 매 반기, 매년 더 성능이 좋아지고 사고율이 떨어지는 통계적 판단과 정성적 판단을 같이 해왔고 이게 되겠구나라고 더 믿어가며 이게 나왔을 때 곧 나올 것 같은데 차량 제조 판매 비즈니스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캐펙스를 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차량을 파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파는 것이 투자를 하는 거죠. 차량을 팔아야 더 많이 팔린 차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주고 더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돈이 듭니다. 로봇택시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로 상상도 못할 노동 제거를 통한 이 비즈니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00원짜리 택시가 아닌 2,000원짜리 택시를 타고자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 비즈니스의 마진은 75%나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벌 수 있지만 아직 테슬라도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네. 가까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을 뿐. 자, 이런 구간을 저는 지옥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아가고 있고 진전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완성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해서 배포가 개시됐을 땐 지옥의 걸작기를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실적 향상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치 부여가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문이 열리는 자리가 이번 달일지 내년 6월 7월일지 네. 우리가 그것을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자동차 섹터를 바라보는 밸류에이션 프레임은 2020년 전까지는 죽은 시장 속에서 땅 따먹기를 하며 네가 벌고 있는 이익의 8배를 주는 것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차량 제조 및 판매 비즈니스는 자, 기업 가치라는 것, 오늘 주가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미래에 벌어들일 모든 현금을 현재 가치화한 것의 합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 비즈니스가 5년 뒤든 10년 뒤든 제거될 거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점점 더 많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 네. 현대차의 실적이 얼마가 나오든 어차피 시장에 신경 안 그것은 썼죠. 네. 의미가 없다. 네. 이게 피크아웃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네. 시간이 지날수록 디레이팅을 당하는 겁니다. 이익이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되어서 개선이 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여기에 적용해주는 밸류에이션이 과거 20년 8배를 줬던 거가 달리 1년에 1배씩 계속 내려갔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로보틱스. 네, 김준성이라는 애널리스트도 작년 깐부치킨 네. 직후부터 바이 의견으로 올리고 네. 사이든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에 동조하기 시작했죠. 무언가 바뀐 겁니다. 자, 크게 봐서는 2020년 전에 주가와 이익이 똑같이 가던 그 패턴이 깨진 건 맞는데 그건 똑같은데 이 안에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너는 어차피 안 돼라는 실적이 잘 나오는 자리에서도 디레이팅이 됐다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관세가 터지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과 운송 비용의 상승이 나와도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네. 물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자리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뭐가 바뀌었을까? 지금 저는 2020년 이전의 흐름과 작년 상반기까지의 흐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스토리가 도대체 바뀐 거 뭐가 아니에요? 바뀌었을까? 치킨 한 번 먹었다고 바뀌어야 되나? CES도 그랬었죠. 올해 1월 주가가 참 많이 치킨을 올랐는데. 2번 먹었습니다. 아, 치킨은 2번 먹었나요? 삼겹살인가요? 어쨌든 2번 제가 알기로는 치킨 한번 만났고요. 먹고 네. 그다음에 평양냉면을 부부 동반으로 네. 드셨죠. 네. 뭐가 한국에 됐던. 두 번째로 와서 현대차 본사까지 방문한 그 이후로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떤 변화를 좀 보셨는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 키워드를 던져주셨습니다. 넘어 돼?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저한테 현대차한테 넘어 돼. 자, 왜냐하면 치킨 먹은 걸로 저렇게 올라갈 일인가? 라고 처음엔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블랙엘 5만 장을 샀습니다. 네. 그게 넘어 돼예요. 왜? 자, 블랙엘은 수천만 원짜리 칩입니다. 네.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이 엄청나게 줄 서 있다라는 걸 네.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네. 메모리의 주도주적 성격을 보고 있으니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저 데이터 센터용 GPU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걸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칩을 엔비디아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줄 쫙 써 있는데 마치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것이 이제 에르메스 백인데 네. 저도 에르메스 매장에 가본 적은 없지만 에르메스의 유명한 가방을 사려면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려면 저 돈 있어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넥타이도 사고 그릇도 사고 뭔가 충성심을 먼저 입증하고 네. 향후에 내가 더 많은 지출을 할 거다라는 포텐셜까지 보여줘야 네. 가방을 몇천만 원짜리지만 열어준다고 들었습니다. 블랙엘이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에게 충성심을 입증하고 너가 앞으로도 나의 GPU를 이번 회사 가서 더 잘 돼가지고 더 많이 사갈 거라는 어떤 믿음을 줘야 이 블랙엘은 판매하는 칩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 차량 제조 비즈니스는 없어질 거예요. 네. 현대기아 PER 3배도 정당해요. 없어질 비즈니스잖아요. 라고 생각했던 시장에게 아니야. 라고 보여준 거죠. 네. 마치 젠슨 황이 줄 서 있는 손님들 중에 딱 뒤에 가서 현대차 여기 있지 마. 나랑 같이 들어가자. 자, 이렇게 새치기를 시켜준 건데 무려 5만 장입니다. 네. 5만 장. 자, 피지컬 에어리아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인공지능은 디지털 인공지능들이죠. 네. 챗 GPT, 제미나이, 그록 뭐 이런 언어 모델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인공지능들인데요. 네. 디지털 인공지능은 상대적으로 만들기도 쉽고 베끼기도 쉽습니다. 증류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베끼고 있다는 것이 미중 간의 상호 간 인공지능이 외국에서 쓰이는 걸 막는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인공지능은 학습이 되는데 제가 오늘 카톡으로 한 줄 보낸 것조차도 인터넷상의 디지털 데이터, 언어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한 거죠. 80억 인구가 끝없이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피지컬 영역은 증류도 어렵고 데이터를 모으기도 어렵죠. 그 피지컬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게 테슬라죠. 테슬라가 280 엑사플롭의 데이터 센터 연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2등이 화웨이, 한 20 엑사플롭 정도의 데이터 센터 능력을 차이가 갖고 많이 있죠. 나네요. 네. 굉장히. 중국에 있는 경쟁력 있는 스마트카 플레이어들이 10에서 20 엑사플롭 정도를 갖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 먼저 시작한 친구로서 굉장히 많은 플릿이 있고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280 엑사플롭의 압도적인 데이터 센터 역량을 갖고 있죠. 자, 블랙엘 5만 장은 어느 정도의 연산 능력일까요? 98입니다. 98. 바로 그냥 중국은 제끼는 거네요. 거의 진짜. 자,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엔비디아 뭘 봤구나. 뭘 본 걸까요? 현대차에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무슨 양재 사옥의 벽에다가 장식품으로 붙이려고 사진 않습니다. 네. 훈련을 위해 사는 거죠. 훈련의 재료는 테슬라와 같은, 화웨이와 같은, 샤오펑과 같은 물리 데이터입니다. 네. 현대차가 물리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겠구나라는 걸 엔비디아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장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너모대의 비하인드입니다. 자, 지난 1월 CES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틀러스가 춤을 춰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처음엔 많이들 했습니다. 화제가 됐었죠. 네. 사실 근데 아틀러스는 지난 5년 동안 계속 춤췄습니다. 네. 네. 자, 근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춤췄다고 올라갔다는 건 농담이죠. 네. 비하인드가 있는 거죠. 너모대가 또 있는 겁니다. 너모대가 뭔데? 자, 휴머노이드 기업이 CES라는 거대 행사에 출품하기 시작한 건 작년 1월부터입니다. 네. 올해 2년차 휴머노이드가 더 많이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상장을 앞둔 유니트리의 같은 동네 친구인 유비텍, 두봇,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장을 준비하는 중국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회사 엔진 AI, 앱트로닉, 애질리티 로보틱스, 어자일 로봇 수도 없이 많은 휴머노이드 기업이 CES에 출품했는데 딱 한 회사가 구글 딥마인드와 전략적 제휴 발표를 맺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네. 현대차의 CES 키노 스피치에 구글 딥마인드가 나와서 어깨 동무를 하고 전략적 제휴 발표를 했죠. 네. 자, 일단 현상적으로 또다시 너모돼. 뭐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너모돼. 뭔데? 음. 왜? 자, 이게 잘 모르는 사람도 기대감을 갖게 했고요. 네.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는 피지컬 데이터가 없으면 죽는다. 그리고 피지컬 데이터를 모아줄 수 있는 방법은 네. 스마트카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 스마트카를 대량 양산하고 적정한 가격에 살포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로 세울 만한 친구가 테슬라는 아니고요. 중국 친구들도 아니고요. 독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폭스바겐은 지난 주말에 10만 명을 해고하고 공장 4개 문을 닫았죠. 폭스바겐 그룹은 2020년대 초반에 허버트 디스를 해고하고 포르쉐의 CEO였던 올리버 블루멜을 올리면서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GM 전기차 사업도 포기했죠. 네.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돌리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자, 그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가 월드 모델입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투자하면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우 훌륭한 인프라 기업이죠. 네. 하이닉스도 매우 훌륭한 인프라 기업이고 우리나라에 매우 훌륭한 인프라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줄을 서서 소비자들이 서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수혜 구간을 국내 증시가 누려왔던 거죠. 자, 근데 누가 그걸 부족해 하나요? 누가 부족해 하냐?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구글한테 가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가서, 오픈 AI한테 가서, 엔트로픽한테 가서 너네 뭐 만들고 있길래 그렇게 부족해? 라고 물어보면 나 챗GPT 만드느라고 부족했어. 그렇지 않거든요. 네. AGI 만든다고 부족한 거죠. AGI가 뭔데? 네, 접니다. 저를 그대로 완전히 복제해서 하나의 객체를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동 능력을 고스란히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는 주체. 그 약간 뭐 영화의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비전이나 이런 자비스 이런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그대로 복제해서 그대로 네. 다 할 수 있는 것. 저희가 인간으로서 그냥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기자님들도 할 수 있고, 인간이라면 그냥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능히 하는 하나의 객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객체가 AGI. 그 중에 하나를 잘할 수 있는 친구가 ANI. 예를 들어 챗 GPT 같은 LLM은 벤치마크를 보면 93점, 94점이 나오죠. 인간이 보면 뛰어난 인간이 80점대 중후반. 우리를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ANI라고 부르죠. 자, 근데 언어만 지금 어떤 단어를 내가 끄집어내면 다음 단어로 무엇을 끄집어내면 가장 설득력 있게 뭐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그걸 시뮬레이션 하면서 계속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의 언어라는 것만 시뮬레이션해서 최적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 지금 흐르고 있는 시간,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천재 과학자들께서 발견해내신 이 물리 법칙하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물리적 객체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언어. 자,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예측해서 제가 무언가 하나를 던졌을 때 그 행위가 야기하는 다음 상황들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월드 모델의 역할입니다. 그게 있어야 그걸 통해서 AGI를 개발할 수 있는,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화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하게도 LLM이 언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이 됐듯 월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피지컬 영역에서의 모든 데이터가 있어야죠. 월드 모델은 최상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상위 호환 모델이죠. 그래서 그걸 개발하기 위해 차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데이터를 못 모으거든요. 이마트에서 유니트리의 G1이란 휴머노이드 판매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 네, 왜 안 살까요, 사람들이? 아직은 가격도 네, 비싸고. 실용성이 아직은 뭐 그렇게 정확하십니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 로봇을 사들고 가서 집에서 자 이제 설거지를 부탁해. 네. 빨래, 세탁기, 건조기, 빨래 개기, 화장실 청소, 기타 등등 너가 다 해줘. 이런 개별 지능 구현이 안 되는 휴머노이드는 그저 비싼 깡통 장난감일 뿐인 거죠. 그래서 안 사는 겁니다. 네. 유니트리가 3,000대를 만들든 5,000대를 만들든 장난감을 만들어서는 휴머노이드 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자, 그런 휴머노이드 친구들은 지능을 가지려면 월드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네. 월드 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머노이드가 시장성을 갖고 많이 배포돼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고요. 그 월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피지컬 데이터를 누가 모을 거냐? 네, 구글의 경우에는 최상위 버전의 모델, 월드 모델의 이름이 지니3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월드 모델의 이름은 코스모스고요. 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일단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비디오 데이터입니다. 비디오 데이터, 브이로그 같은 비디오 데이터.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와 물리적 객체의 상호작용 등이 모이는 그나마 이제 피지컬 데이터에 가까운 디지털 데이터죠. 자, 그것들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유튜브에는 하루에 72만 시간의 비디오가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공공 비디오 데이터 2천만 시간으로 월드모델 코스모스의 초기 구축을 셋업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테슬라의 경우에는 카메라 9개로 하루에 1시간 전 세계 1,000만 대가 데이터를 모은다면 네. 9천만 시간입니다. 차이가 나네요. 많이 나네요. 자, 그 자동차 스마트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제가 5, 6년 전에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애널리스트였을 겁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이동 데이터를 모으는 스마트카 회사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테슬라는 월드 모델 개발을 위해서 온도, 습도, 위도, 고도, 가속도, 각속도, 관성, 중력 모든 물리법칙 내의 숫자들에 근거하여 네. 말씀드렸던 시공간과 언어, 물리적 객체들의 사물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9개의 카메라로 다 담는. 유튜버로 찍고 있는 월드 모델 개발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죠. 자, 그것이 저희가 스마트카가 피지컬 데이터라는 굉장히 모으기 어려운 영역을 사람들이 기꺼이 차를 사서 저렴하게 모을 수 있고 빠르게 많이 모을 수 있는 디바이스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와 구글은 현대자동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물론 잘 해줘야겠죠. 네. 테슬라와 비슷한 가격의 차를 출시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런 차량들을 배포를 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테슬라가 아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중에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플레이어로서의 가치 반영이 한 점 한 점 더 근거가 나올 때마다 구체화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의 상향 요인으로 작동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네. 이런 모빌리티 기업들, 피지컬 데이터를 월드 모델 개발을 위해서 넣어줄 수 있는 모빌리티 기업들을 5단계로 나눠서 명확한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원래는 8배 받다가 이제는 한동안 디레이팅 되면서 뭐 500, 뭐 600까지 내려갔던 것 같은데 PER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기준점인 밸류에이션 레벨을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가요? 5단계에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는지 네. 저도 재미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제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죠. 200배 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월드 모델 개발자니까. 네. 굉장히 많은 플릿을 깔아뒀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 로봇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일반 지능까지 개발해 나아가는 로드맵을 갖고 있죠. 네. 데이터 양에 있어서나 훈련 능력에 있어서나 플릿 배포의 수준에 있어서나 이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200배를 받고 있습니다. 월드 모델 개발자인 테슬라에 이어서 세컨 티어 회사는 샤오펑입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현대자동차를 선택한 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파트너가 테슬라였고요. 2019년에 테슬라가 독자 월드 모델 개발 노선으로 전환을 하면서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올라섰던 회사가 샤오펑입니다. 2020년 2월에 계약을 맺었죠. 이 샤오펑이 지금 50배, 60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능 개발을 네. 충분히 한 것을 외부의 지능 판매로 입증했거든요. 예를 들어 폭스바겐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개발할 능력은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샤오펑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플랫폼 일체를 이관받아서 100만 대의 스마트카를 만들겠다라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은 자신의 지능을 충분히 개발한 걸 넘어 지능을 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능 제공자 역할로 올라왔기 때문에 50배, 60배의 밸류를 받고 있는 세컨 티어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티어 그룹은 샤오미, 리오토, 네. 니오, 립모터 같은 남에게 지능을 판매할 정도로 지능 고도화가 되진 않았지만 네. 스마트카를 판매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친구들 20에서 25배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티어는 BYD, 네. 벤츠, 그리고 상해 기차, 네. 그리고 세라스라는 아이토라는 차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앞에 두 개는 엔비디아의 지능을 이관받아 자기가 하드웨어적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엔비디아로부터 지능을 이관받아 아직 자기의 지능이 아닌 남의 지능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해 기차와 세레스는 화웨이카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죠. 화웨이의 지능을 이관받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들이 10배에서 15배. 그리고 다섯 번째 티어는 이제 우리가 알던 레가시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업종을 자동차 업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모빌리티 업종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피지컬 AI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그것에 준하지 못하는 플레이어들도 함께 이 피어 그룹에서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게 좋고, 모빌리티의 의미는 모바일 어빌리티, 이동 가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 월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 확보 플릿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모든 노동은 파운데이션 노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파운데이션 노동이 있어야지만 다른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두 분이 이동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오늘 수행하셨던 노동의 99%는 수행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동이라는 것이 파운데이션 노동이고, 인류의 진화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인류의 진화가 시작이 됐고, 우리 인간 또한 감각통합의 학습 과정을 태어나고 7, 8년 동안 겪을 때 제일 먼저 이룬 성과가 직립보행이죠. 그래서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티어 그룹 구분에서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10배, 15배 군에서 20배, 25배 군으로 올라가는 궤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로봇자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IPO를 할 때 가치를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지요? 일단 지능 개발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네. 지능 개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드는 아틀라스, 스팟, 스트레치 같은 로봇들이 장난감 로봇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제어해야 되는 협동 로봇에 네.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한 훈련 로드맵이나 네. 그 데이터 센터에 넣어줄 데이터 확보의 로드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지능 개발의 기술 내재화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지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열리면서 네. 대량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거고, 세 번째는 대량 양산한 모델들을 대량 판매하여 지능을 다운로드하는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것이 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데 하나가 오는 8월에 현대차 그룹의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 가동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뭔가 드러나는 게 있을까요? 테스트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것도 새로운 주가 반등의 촉매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게 RMAC. 예, 네, 알맥이요. 8월에 가동할 예정인. 네. 휴머노이드 트레이닝 센터가 처음 가동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물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네. 데이터가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서 처음으로 피지컬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도 알고 기자님도 알고 네.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미 발표된 사실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것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지연되지 않고 시작되는구나라는 긍정적 의미를 당연히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트레이닝 센터가 가동이 된다라는 건 데이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 데이터를 훈련해서 더 나은 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신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데이터가 나오는데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PC에 저장해 놓을 수도 없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게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그래서 그 센터가 가동되는, 트레이닝 센터가 가동되는 것의 의미는 드디어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훈련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운영 법인이 만들어질 것이고, 더 많은 로봇들을 트레이닝 센터에 투입하고, 제일 먼저 현대차 그룹은 그룹사에서 먼저 내부적으로 쓴다고 했으니 이 그룹사에서 사용할 로봇들의 군집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와 그룹사에서 사용할 로봇들의 제조 거점,
네. 로보틱스 아메리카의 신규 출범, 자, 이런 것들로 이어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9월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는 로보틱스 아메리카 같은 로봇 제조법인, 그리고 새만금 데이터 센터가 네. 됐건 아니면 그거보다 작은 규모로 일단 먼저 시작하는 소규모 법인이 됐건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훈련할 수 있는 어떤 신규 법인이 설립되는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고, 그 법인들의 출범 과정에서 예컨대 좀 더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로봇 전략이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 현대차 그룹 너모돼가 또 나오길 바랍니다. 당연히 너모돼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블랙엘을 팔고 디마인드가 전략적 제휴를 맺었던 연장선상에서 새로 만들어질 법인들에 대한 외부 지분 출자가 높은 가치로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기업 가치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구글 말고도 또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현대차와 뭔가 같이 또 제휴나 같이 협업을 한다 이런 쪽들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건가요? 뭐 그 가능성도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젠슨 황과 아까 말씀 주셨듯 냉면도 먹고 치킨도 네. 먹었죠. 네. 그리고 월드 모델에서 상위 탑 티어는 어쨌든 구글과 엔비디아가 네. 오픈 AI나 엔트로픽, 메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구글과 어떤 지분 제휴가 됐건 아니면 어떤 공동 연구 개발의 프로젝트 진척이 됐건 그쪽에서의 어떤 진전을 저는 더 기대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미국 시장에서 인구 감소와 소비 행태가 변화하면서 2040년이 되면 지금보다 자동차가 한 200만 대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하던데, 앞서서 이제 매년 완성차 업체들이 800만 대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자동차 대수 자체가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로보택시 같은 게 대체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차 대수가 준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차량 수요가 줄어든다. 그거는 좀 장기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뭐 미래라는 건 아무도 모르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1년 전에 저희 회사에서 책을 썼었어요. 이제 빅시프트라는 어떤 미래 전략 책 같은 걸 썼었습니다. 네. 근데 그 책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중에 각 애널리스트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밸류체인 맵을 그리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당시에 저희가 이 그림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빨리 그리기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들을 썼었거든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성능이. 근데 요즘 그려달라고 하면 다르죠. 1년 만에 세상이 참 달라졌죠. 그래서 인구 감소라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천천히 다가오는 미래 변화 요인이라면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로보택시의 부상, 인공지능 기술의 부상, 월드 모델의 개척을 통한 AGI의 등장은 그런 인구 감소적 요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저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